이 시간은 창경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창경궁은 다른 궁궐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대비를 위해서 지었다. 이 대비는 이 왕의 어머니, 그러나 또는 할머니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대비라고 하는데, 이 처음에 이 창경궁이 탄생했을 때 그때는 이 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궁궐로서의 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터에 다른 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저 그림은 1826년에서 30년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할 때 그려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 가로는 한 5m 한 70, 세로는 한 2m 한 60, 70, 그 정도는 아주 큰 그 16화첩 형태로 된 병풍 형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동아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소장하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이 국보로서 이제 승인된 이런 그림인데, 저 그림의 왼편에는 창덕궁, 오른편에는 창경궁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이에요. 이 창덕궁이 태종 때 이제 창건됐던 것이고, 창경궁은 성종 때 창건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창덕궁만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창경궁 이쪽 터에는 다른 궁궐이 아닌 왕실의 어른들이 계셨던 집들을 보통 궁이라고 하는데, 그런 궁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현재의 창경궁이에요. 그러니까 1826년에서 30년도 사이에 그려진 이 그림의 이 창경궁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바로 창덕궁의 그 동편, 그리고 좀 남쪽, 그 정도 되는 부분 쪽에 이제 다른 궁궐이 있었는데, 그게 수강궁, 덕수궁, 이런 궁이 있었어요. 그 수강궁은 어떤 궁이냐면, 태종이 세종에게 자기 왕위를 선양하고 물려주고, 그리고 상황으로 있으면서 같이 경복궁 궁궐에 있기는 좀 아니잖아요. 좀 그러면은 그 왕위를 물려주고 막 뒤에서 진짜 관여하는 것처럼 상황으로니 권력을 양분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수강궁입니다. 그게 바로 현재 창경궁에 위치한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 수강궁에 태종이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태종은 수강궁뿐만 아니라 뭐 연화방이니 또는 다른 방위별로 자기가 머물 별전인 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수강궁 말고 또 연화방, 그러니까 종묘의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연화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창경도 들어가고 종묘의 동쪽도 들어가고 그런 행정구역명인데, 그 연화방에도 또 신궁 새로운 궁을 만들어요. 또 뭐 남양주에도 만들고 막 그러면서 해마다 다니시면서 쉬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종을 위해서 정말 현명한 상황인 거죠. 관연하고 그렇게 이제 별전에서 머무르시는데, 이 수강궁에서 태종께서 계시다가 연화방의 신궁이라고 새로운 궁에서 또 돌아가셔요. 그래서 태종을 모시고 수강궁에 가서 빈전을 만듭니다. 그렇게도 되고요. 또 이 수강궁에서는 이 태종이 승하기 2년 전에 원경왕후, 부인이시죠? 태종의 부인이시던 원경왕후도 돌아가셔요. 그리고 단종도 수강궁에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계셨던 곳이, 상황으로서 계셨던 곳이 바로 수강궁이에요. 또 이 세조가 집권 말기에 병이 이제 좀 계시니까 또 수강궁에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하기 전날 바로 세조의 아들이었죠. 예종에게 또 왕위를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예종 같은 경우는 예종은 궁궐에서 즉위를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수강궁에서 즉위를 해요. 그 다음 날. 그래서
바로 다음날 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강궁은 그냥 왕실의 어떤 이렇게 별전이었지만은 상왕들이 주로 와서 계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그 전에 태조 이성계가 머물렀던 궁이 또 여기에 또 있었어요. 그걸 덕수궁이에요. 덕수궁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덕수란 말은 이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덕수 그 의미가. 그래서 뭐 지금에는 덕수궁도 정식 궁궐 명칭이 아니죠. 경운궁이에요. 조선시대는 경운궁이라고 불렀어요. 1907년부터 덕수궁이라고 불렀던 거지 조선시대는 경운궁이었습니다. 그 덕수궁에 그 정종이 상왕으로 물러난 태조 이성계가 머물 수 있는 거처로 이 덕수궁을 이제 조성을 해서 여기에 상왕으로 태조가 계셨던 거예요. 그 이성계는 또 여기서 덕수궁에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태조가 그 덕수궁에서 그 머물렀을 때 태종 이방원은 이 병이 드셨으면 가셔서 이 문안 드리고 또 아주 자주 가가지고 그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덕수궁에서도 딱 그 덕수궁 하나만 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또 여러 이 정각들이 있는 거예요. 정자도 있고 루도 있고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여러 그 이제 정각들이 있었겠죠. 뭐 유명한 광현루, 광현정, 해운정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 광현 그 루가 있었는데 그 광현루는 경복궁에 있는 경회루와 비견할 정도로 아주 큰 이런 그 루도 있었고요. 또 해운종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 4월 초파일에 그 연등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종 때 이제 그 연등 행사가 이제 없어졌는데 이렇게 그 창경궁 옛터에는 덕수궁, 수강궁 이렇게 해서 상왕들이 여기에 계셨던 곳이 바로 창경궁의 그 궁궐 이전의 모습이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덕궁이나 경복궁이나 이렇게 그 왕들이 그 상황에 했던 어른들을 모시고자 자주 들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다 창경궁이 세워진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수강궁과 덕수궁이란 이런 그 별전들이 여기에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새 대비가 수강궁에 모셔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냐면은 성종이 그 왕이 딱 됐을 때 위로 대비가 세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가장 최고의 왕실 어른은 그 정의왕후. 그러니까 세조의 비였죠. 정의왕후가 계셨고요. 그리고 성종의 그 아버지, 현 왕의 아버지, 덕종의 비. 그 덕종은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종이 이제 그 왕이 되면서 추존한 거야, 왕으로. 자기 아버지를. 왕은 아니었는데 우리 아버지 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분들을 추존됐다고 하는데 그 덕종의 비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극에 많이 나오는 인수대비. 예, 소의 왕후죠. 그 돌아가셔서는 시호를 받아서 소의 왕후, 인수대비. 그리고 또 한 분이 성종의 전 왕이었던 예종의 비. 안순왕후예요. 안순왕후. 그러니까 드라마 사극이나 책 보면 너무 많이 헷갈리죠. 사실 이 대비 왕후, 그러니까 대비는 살아계셨을 때 부르는 그 존호고 왕후라고 했을 때는 시호를 붙여서 소혜왕후, 안순왕후라고 하는 거죠. 뭐 인수대비, 인해대비 하는 건 살아계셨을 때 그 부르는 그 이름이었죠. 자, 바로 그런 세 분이나 그 같이 창덕궁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대비가 이 성종이 계셨던 창덕궁에 같이 있으니까 영역을 다 다르게 계셨으니까 비좁게 보였겠죠. 그래서 세 대비가 우리는 수강궁으로 가겠다 해서 스스로들 수강궁으로 거처를 옮기는 거예요. 그 대비들이. 그래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종께서는 창덕궁에 계시면서
매일 거의 문안인쇄를 또 드리러 수강궁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비들은 성종에 계속해서 와서 이렇게 막 그 문안 드리고 오는 거를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 그 안 와도 된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성종께서 창덕궁에서 국사를 보시는데 표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옮긴 건데 또 여기까지 계속 그렇다고 또 그 안 갈 수는 없죠. 이제 또 그 병이 드시거나 또 그럴 땐 또 자주 찾아뵙고 또 인수대비 같은 경우는 자기 어머니잖아요. 예종 같은 경우는 자기의 그 숙모가 되시나요? 그리고 정의왕후 같은 경우는 자기 할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문안 인사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수강궁을 이제는 그 너무 좁으니까 새 대비나 계시니까 너무 좁으니까 그 계속해서 이제 수리, 보수, 또 증축 새롭게 정각들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궁궐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경궁이 된 거예요. 그래서 1484년에 이 창경궁으로서의 궁궐이 영건이 된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저렇게 대비처소로 지었지만은 계속해서 그 수리보수도 하고 또 이제 이 새로 짓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수강궁이 이제 창경궁으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창경궁의 모습을 갖추게 이제 되는데 잠깐 요 또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세조와 정의왕후 아래 그 의경세자, 뭐 의식공주, 그 예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또 의경세자 밑으로는 월산대군과 자을사군 그 성종입니다. 13살 때 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종에서는 제한대군은 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자을산군이 왕이 된 거죠. 근데 월산대군이 16살이었는데 월산대군은 이 왕이 못 됐어요. 이 뭐 기록들에 보면 월산대군도 뭐 상당히 건장했고 병도 없고 튼튼했었는데 자을산군 동생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정의왕후의 그 남편이었던 세조가 그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이 될 때 함께 개국인 아니죠. 반정 공신들이 있었어요. 신숙준이, 한명회니. 그 중에서 한명회가 저 당시에 상당한 권력가였습니다. 그래서 한명회의 딸이 예종의 부인 안순왕후예요. 그리고 또 성종의 부인 공유영 왕후가 한명회의 딸이었어요. 그 최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의 왕후가 함부로 한명회를 대할 수 없었고 또 인수대변이 안승훈 왕후니 이런 분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권력의 어떤 그 정점이었습니다. 신하들 중에서는. 그래서 자을사왕군이 성종이 된 거예요. 그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정치 구조가 이렇게 저런 상태였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궁궐이 이제 탄생을 하게 이제 되는 건데 이 궁궐은 또 쉽게 간단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뭐 하늘에서 어떤 얼마나 고통을 백성들이 받았냐면 상소박과 창경궁을 지는데 올라왔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궁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땅에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으로서 궁궐이 지어지는 거다. 지금 이 창경궁을 짓는데 충청도 뭐 이렇게 경상도 뭐 강원도 이런 데서 산에서 벌목을 하고 돌을 채취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 돌에 깔려 죽고 낭떠러지 벼랑에서 상해를 입고 또 죽고 이 백성들이 막 1000명, 100명들이 무리지면서 영차하면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노고를 고생을 지고 있다 하면서 막 반대하는 상소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들을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성종이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궁궐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 궁궐을 지으는데
이 보통 군역을 치러야 될 백성들이 이제 그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역 대신에 부역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 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로서의 군역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막 이제 이 건설하는 곳에 이제 공사를 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보통 그 당시에 궁궐을 건설할 때 부역을 하는 사람들은 방금 말했던 이런 그 군역을 짊어진 이 군사들,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승려들이었어요. 이 승려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 승인을 받으려면 도첩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도첩을 받은 승려들 중에서도 여기에 그 공사를 했고요. 또 도첩을 받지 못한 승려들이 그 도첩을 받기 위해서 이 궁궐 건설에 들어오게 됩니다. 보통 한 2,000 정도 처음에는 예상을 했지만 이 창경궁을 지을 때 약 3,000명의 승려들이 공사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 군사들, 그 군역을 받고 있는 그 양민들, 백성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 동반 육품인 그 벼슬아치들의 그 종들도 다 와가지고 이 담장을 지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백성들이 궁궐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그 땀을 흘려야 됐어요. 또 이 여름 같은 경우 뭐 가뭄이 들거나 흉작이 들면은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먹을 것들도 스스로가 장만해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궁궐에서 조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장만해 와서 해야 됩니다. 근데 흉작이 들고 가뭄이 들면 그것들도 갖고 들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종 때 창경궁을 지을 때 백성들에게 이렇게 뭐 5대인가 이렇게 뭐 쌀을 줬다고 해요. 뭐 5대면은 한 대가 그 당시 한 0.8kg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대를 주고, 또 승려들에게는 그 누비옷을 납의라고 그래가지고 그 승려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것을 입고 여름에도 그 공사를 하니까 그것을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성종은 이 배를 두 필씩 줘가지고 옷을 해입으라고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이 엄청난 그 피와 땀이 흘려서 지은 궁궐이 바로 다른 뭐 경복궁, 창덕궁도 거니와 창경궁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궁궐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 창경궁은 다른 궁궐과 다르게 이 정문이 동양을 하고 있어요. 이 경복궁도 남면을 하고 있고 창덕궁도 남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경궁 같은 경우는 이 창덕궁의 동쪽에 지어지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종묘가 있습니다. 장묘가 붙어 있잖아요. 구릉으로. 그래서 남쪽으로 문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편으로 낸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경흥궁, 덕수궁 같은 경우도 지금 동편으로 문이 나 있지만 사실은 조선시대 때는 남쪽에 인화문이라고 문이 내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왕이 남면을 하고 궁궐을 남쪽 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지세의 형편에 의해서 동쪽을 바라보고 짓게 된 것들이 또 하나의 창경궁의 다른 특색이고, 정전도 남면이 아닌 이 동쪽을 내고 있죠.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쪽으로 다 이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궁궐로 이제 탄생한 건데, 이 궁궐로 탄생했을 때 이 성종이 창경궁의 정문이 홍화문입니다. 홍화문 밖까지 나가서 새 대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새 대비를 맞이해서 이제 궁궐로 이제 모셔오게 되는 거죠. 근데 실은 새 대비를 모신 거는 아니네요. 새 대비를 모시고자 창경을 만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셨던 분은 두 분이셔요. 왜냐면은 창경궁을 완공되기 1년 전에
이 정의왕후가 온양 행궁을 가셔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양전을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수강궁에서는 세 분이 계셨었는데 창경궁이 탄생되고 창경궁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두 분께서 사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양전이 두 분께서 이제 창경궁에서 머무르시게 되는 거죠. 즉 인수대배와 그리고 그 예종의 비였던 안순왕후께서 이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창경궁은 사시게 되셨는데, 실은 창경궁은 국정을 논의하고 정치를 펼쳤던 곳이기보다는 여성들의 공간이어서 그랬고, 왕께서는 문안을 드리러 이제 오시는 곳이었고, 주로 경복궁과 창덕궁에서 왕께서 이제 계셨던 곳이죠. 그러나 창경궁은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던 곳이기 때문에 이 비화 이러한 것들이 많은 궁궐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궁궐로의 어떤 그 제도를 갖추고 법전, 뭐 침전 이런 것들이 외전과 내전이 모두 구색을 갖췄지만 특히 내전에서는 외전보다 내전이 발달되어 있었고 내전에서는 우리가 많이 그 봤던 영화의 드라마의 소재거리로 나왔던 데가 바로 창경궁이기도 합니다. 이 이제 창경궁에서는 그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비사 중에서 상당히 그 많이들 알고 있는 그 인수대비와 연산군 네 이제 그 사건이 많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산군 같은 경우 처음에는 그 성종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안도 잘 드리고 어르신들한테 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 상당히 성품이 바르고 현명하고 똑똑했다라고 많이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나중에 이제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그 사약을 먹고 죽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이제 폭종이 되는 거잖아요. 막 그런 이제 이 창경궁의 그 뜰에서 이제 인수대비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분이 이제 그 자순대비이시죠. 이제 제가 말한 자순대비는 누구냐면은 이 중종의 친모예요. 그러니까 성종이 이 첫 번째 분이 공효왕후가 이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두 번째 후궁에서 그 연산군이 나오는 거예요. 연산군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후궁이 그 윤씨 후궁 숙이 윤씨였는데 그 사약을 먹고 죽잖아요.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 왕비가 된 분이 이 중종의 친모예요. 생모. 이 사람이 자순대비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연산군이 있었을 때 이제 그 성종의 친모와 그 자순대비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연산군이 상당히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거는 연산군 일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록이나 마찬가지죠. 연산군 일기에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연산군이 그 한과봉을 끌고 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과봉은 누구냐면 정씨의 소생이에요. 그 성종에게는 왕비가 3명이지만 후궁이 9명이야. 엄청나게 많습니다. 9명.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엄씨와 정씨 후궁을 되게 총애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씨의 소생이 한과봉입니다. 그 사람들은 군이라고 하죠. 대군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야밤에 끌고 와가지고 그 어떤 여자를 결박한 채 있는데 그 여자를 때리라고 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은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딱 그 눈치를 채고 있는데 이 봉은 눈치를 못 채고 그 결박된 여인을 깜깜한 밤인 상황이고요. 막 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성이 안 풀렸는지 또 연산군이 자기가 손수 막 그냥 발로 차고 때리고 막 폭력을 가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리지 않고 있으니까 이 장으로 몽둥이로 치라고 그러고 그래서 안 때리고 분이 막 안 풀려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연산군이
때려가지고 거기서 격살로 죽게 되는 거야. 그 한과 봉이의 그 정의 엄마가요. 그 후궁 정씨와 엄씨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둘이 거기서 바로 창경궁에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큰 이제 장검 칼을 들고 연산군이 그 자순대비가 있는 침전에 가가지고 밖으로 나오라고 왜 우리 엄마를 죽였냐고 막 밖으로 나오라고 막 이제 막 그러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중 일이지만 하여튼 막 그냥 나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안 나갔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그 연산군의 그 비가 와서 막 말리고 막 그랬던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인수대비 자기 할머니죠. 할머니 또 침전에 가가지고 막 그 할머니한테 이제 막 따지는 거죠. 그래서 한과 봉의 머리를 그 부여잡고 그 할머니 앞에 무릎 꿇리고 그 할머니한테 술을 따라 드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할머니한테는 손주가 술을 따라 드리는데 선물도 안 주냐, 하사품이 없냐 그러고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그 인수대비가 막 하사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막 연산군의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연산군이 그 인수대비를 머리를 박고 우리가 안에 잘 알고 있죠. 머리를 박고 발로 걷어 차고 했다. 근데 그 부분은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좀 야사에 나오는 얘기고 어쨌든 막 모욕적인 말을 하고 연산 일기에 의하면은 막 그 모욕적인 막 이러한 것들이 그 침전에서 이루어지고 인수대비는 몸져 눕게 되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인수대비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더 끔찍한 일은 뭐냐면 아까 그 한과 봉액을 때리게 했던 그 후궁 엄씨와 정씨 있죠. 그 성종의 자기 아버지의 후궁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거기서 격살로 때려 죽이고 나서 분이 안 풀렸는지 젓갈로 담아요. 그 내수사를 해서 그 젓갈로 뭐 어떻게 담갔는지 모르겠지만 젓갈을 담아서 그 젓갈을 산과 들에 뿌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끔찍하게 해서 그 연산군이 이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수대비는 그 얼마나 그 놀랬겠어요. 그 부왕의 사랑했던 후궁들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더 이제 그 몸져 눕게 되는 거고 막 그러면서 이제 죽게 이렇게 됐던 분이 또 인수대비이기도 하다. 뭐 연산군 일기가 이제 나중에 쓴 책이니까 그 중종 때 쓴 책이니까 어느 정도 뭐 좀 왜곡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야사나 그 연산군 일기나 그 사실은 연산군이 폭정을 일으켰고 그 엄씨와 정씨를 죽였고 인수대비나 자순대비에게 모욕적인 것을 계속해서 저질렀던 것. 그러나 그 전에 이렇게 하기 전에는 바로 창경궁의 그 인양전이라는 것, 특히 인양전이라는 곳에서는 막 잔치도 열어주고 날에 역기를 몰아내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갖춘 또 이렇게 이제 놀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처형무 같은 거 그런 것들도 하고 나래도 하고 또 잔치도 베풀고 뭐 이러한 것들이 성종 때 연산군 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 한자로는 함인정인데 그 당시에 성종과 성종과 연산군이 있었을 때는 인양전이었습니다. 그 인양전이었었는데 그 인양전을 허물고 이제 나중에 그 함인정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동의 만 가지의 어떤 그런 그 인의가 흠뻑 젖는다. 뭐 이런 아주 그냥 뜻을 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인양전이라는 간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얼마나 큰 그 잔치가 열렸었냐면은 이 성종이 그 자기의 할머니, 자기의 친엄마, 또 숙모, 또 세조까지 친척들을 막 4촌, 6촌까지도 다 막 100여 명을 모시고 저기서 잔치를 벌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고 얼마나 많은 그 가마와 교자가 이런 것들이 가마가 그 홍합을 밖에 쫙 늘어섰냐면은 그 여성들이 찾아다닐 수가 없었대요. 그 가마를. 또 어떤 그 귀부인은
잘못 가마를 타가지고 집에도 잘못 간 것들이 이 실록에 나온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연산군도 그 대비들을 위해서 전체를 많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자기 엄마를 그렇게 이제 쫓겨내고 사약을 맺고 죽이고 난 이후로부터 그렇게 변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산군이 이 창경궁에서 이런 폭정을 벌였고 인수대비와 자순대비가 아주 수모를 당한 궁궐이 바로 저기 또 이 창경궁이기도 합니다. 자, 인수대비와 패비윤씨는 서로 악연 중에 악인이었어요. 사실은 이 인수대비는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이 덕중의 비였고 그 덕중의 비 인수대비의 친정은 아주 막강한 권력의 또 그 집안이었어요. 상당히 학식이 높아가지고 궁궐에 이제 인수대비의 아들이 월산대공을 하고 성종이라고 그랬죠. 그 성종이 왕이 되니까 정의왕후 세조의 비였죠.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동안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던 걸 갖다가 이제는 인수대비 보고 하라고 했지만은 이제 신하들이 반대해서 못했지만은 그 정도로 상당히 학식이 많고 정무 감각도 뛰어났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주 성리학적인 철저한 부녀자로서의 유교의 덕목을 갖췄던 분이에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아주 상당히 고지식한 그런 또 분위기이기도 한 거죠. 패비윤씨는 후궁의 연산군을 잉태해서 낳아서 또 정비가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정교육을 받지 못한 유교의 어떤 정교육을 받지 못한 또 분위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격도 다르고 상당히 자유분방한이었다고 해요. 패비윤씨는 인수대비로 유명한 그 분이 뭐냐면 내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살 때 내운이라는 책을 만들었던 분이 또 인수대비예요. 그 내운 왕실의 어른들이 이제 여성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뭔가 이렇게 왕실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운이라는 책을 만드신 분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책이죠. 아까 제가 성종의 부인이 3명이고 12명인데 그중에 3명이 왕비고 9명이 후궁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에 나온 공주와 아들 합치면 또 28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책을 만들어서 저 책 내용 중에서 아주 인수대비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글귀가 있는데 뭐냐면 가르쳐서서 말을 듣지 않으면 가르치고 며느리를 가르쳐서 말을 듣게 하고 만약에 가르쳤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야 된다. 때려도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야 된다라고 저기 써 있어요. 배운에.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했던 사람이 인수대비예요. 그런 시어머니를 한 분이 바로 패비윤씨예요. 그러니까 이 후궁에서 정비가 됐던 기도 했고, 그러니까 인수대비하고 연산군은 인수대비하고 패비윤씨는 사실은 이 생활에서도 맞지가 않았던 그런 좀 관계였습니다. 저 연산군의 어머니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게 이제 뭐 시샘이 많고 질투가 많고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정비의 침전에서 연산군의 생모였던 이 패비윤씨의 침전에서 극약인 비상을 바른 꽃감이 발견됐어요. 비상. 근데 성종하고 인수대비는 이거는 이 왕과 후궁들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있다. 근데 그게 사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음모가 있다라고 해서 결정적으로 그래서 궁궐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쫓겨났는데 또 막 이제 쫓겨난 상태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또 막 염탐도 하고 또 보면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게 조사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반성하지 않고 막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또 반성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또 명분으로 사약을 내려보내서 사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비상을 바른 꽃감이 발견된데 그건 모르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연산군이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이제 되는 거였죠. 이제 진행되는 거였죠. 살아갔죠. 그렇게 이제 된 거였고 신하들은 상당히 이제 그 패비윤 씨를 사사하는 거를 반대를 했어요. 연산군이 세자인데 나중에 큰일이 난다. 후환이 두렵다. 근데 성종과 인수대비가 죽여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사를 받게 된 게 또 패비윤 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악연으로 이 패비윤 씨가 이제 그 사사를 하게 됐고 연산군도 당연히 이제 폐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할 힘도 없고 아무도 자기 세력이 없었죠. 그래서 옥새를 중종한테 이제 그냥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 당시에 그 실록 보면은 내가 이렇게 올날 줄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옥새를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이러한 것들을 대비도 없이 그냥 정말로 방탕한 생활로 이렇게 쫓겨나기 전까지 그냥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종이 반정을 통해서 왕께가 된 거죠. 그래서 창경궁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종 같은 경우도 또 자기를 저주하는 또 이런 흉물들이 또 창경궁에서 발견돼 가지고 창덕궁으로 또 완전히 이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영주와 사도세자를 얘기하면은 이제 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창경궁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 때 궁궐이 이제 파괴됩니다. 이 창경궁이 또 완전히 이제 소실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해군 때 선조 말년에 이제 재건을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광해군 때 이제 왕성이 되는 것이죠. 이 창경궁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임호에 있어서 여기에서 거주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 않고 또 계속해서 그 격수궁, 경운궁에 예전에 했던 월산대군의 그 점각의 그 집에서 계속 이제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궁궐을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창경을 다졌는데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또 나중에는 창덕궁을 또 재건해라. 그래서 창덕궁을 또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덕궁으로 또 옮기시라고 그러니까 또 광해군이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궁궐을 또 2개를 더 짓는 거죠. 그게 경복궁이 아니라 인경궁과 경덕궁, 지금의 경희궁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왕산 밑에 아주 큰 인경궁을 짓게 됐고요. 또 지금에 있는 경희궁, 그 경덕궁인데 그게 이제 그 세문안교회 바로 옆에 그 역박, 서울역사박물관 있는 자리, 거기에 또 경희궁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은 자기가 재미있는 되기 전까지 내내 궁궐을 4개를 졌습니다. 그리고 수강궁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아까 저 말했던 수강궁이나 덕수궁 같은 그 궁궐, 그 자수궁인가? 이런 걸 궁궐을 또 짓게 돼요. 그 옥인동에다가. 하여튼 그러니까 큰 궁궐을 4개나 지으냐. 짱어까지 하면 5개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까 제가 했지 않습니까? 궁궐을 짓는데 백성들의 고통과 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니까 토목공사와 그 건축을 한다는 게, 근데 그거를 다 광해군 임기 내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반정이 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 광해군이 궁궐을 재건해서 지금까지도 인경궁만 없고 그 경희궁은 지금도 남아있죠. 그 남아있다는 말은 터만 남아있는데 2000년대 초에 복권을 좀 몇 개 한 거죠. 서울역사박물관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저렇게 임진왜란 때 궁궐 파괴된 걸 광해군 때 그 재건을 했다. 그리고 이 반정으로 이제 폐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었는데 인조 때 반정을 하고 이 창덕궁이
소실됩니다. 광해군을 찾아다니면서 밤에 횃불을 들고 막 다니다가 전각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불에 그 내전이 거의 다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창덕궁이. 그리고 다시 2년 뒤에 그 반정군 중에서 이괄이라고 이 사람이 자기의 공신을 그 농공을 그 논하는 자리에서 아주 낮게 받았나 보죠. 그 공신의 직책을. 그러니까 난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또 창경궁이 이 불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창경궁이 내전이 거의 다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창경궁과 창덕궁의 이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으로 이래가지고 또 타버리게 됩니다. 광해군 때 다 제거를 했는데요. 순조 때 다시 또 대화제가 납니다. 그러니까 29년 때 광해군 때 새로 지은 궁궐, 경희궁이라고 새로 지은 궁궐이 29년에 또 싹 다 불타버리게 되는 거죠. 이 경희궁이 이렇게 해서 타버리게 되고요. 또 30년대는 이 창덕궁이 또 창경궁인지 창덕궁인지 하여튼 그 순조 때 30년, 33년에 이 두 개가 다 타는 거예요. 그 연달아서. 그래서 또 여기가 싹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조 때 이렇게 막 그 세 궁궐이 모두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창덕궁과 창경궁은 이 순조 때 33년 때 지어진 이런 궁궐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경궁 같은 경우는 명정전만이 다행히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가지고 광해군 때 지어진 궁궐의 법전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현재까지도 그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그 건축물이 바로 이 명정전, 이 법전인 거고요. 창덕궁 경우 같은 경우도 다행히 불이 안 타서 이 도나문, 문이 그 당시에 지어졌던 게 그대로 지금 뭐 있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창덕궁은 다 새로 지은 것이고 창경궁도 명정전을 뺀 나머지는 모두 다 새로 지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궁궐에서는 이 어떤 이 질병이나 역병이나 이런 것들도 무서웠지만 화재가 가장 현실적으로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뭐 드무나 지붕의 잡상이나 어떤 이 장식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의 화마를 물리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궁궐에 있던 이유가 그런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궁궐에 이 소방을 맡았던 이런 또 이 군졸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 나면은 이 금천에 있는 흐르는 물, 그래서 물을 길어다가 불을 꺼야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금천교의 역할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물을 얻기도 했지만 또 물을 얻고 또 취수로 물을 또 쓰고 버리기도 하지만 바로 화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응복에서 물이 나오는 물길을 길게, 가장 길게 해서 쭉 이어져서 물을 모아다가 불을 끌 수 있는 역할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서는 화재가 너무 자주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광해군 때 지어졌다가 또 그 반정 난으로도 또 불타버리고 또 화재로도 저렇게 또 타고 다시 새로 지우고 그래서 맨 처음에 보여줬던 동굴도에 나와 있던 그 그림은 순조 때 대화재가 바로 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한 것이 이 33년 때 다시 새로 지은 거예요. 새로 지은 거. 그러니까 동굴도가 다행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굴도라는 그림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순조 때 다시 재건하고 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이러한 모습들도 또 언제 또 모두 거의 다 80%, 90% 정도가 또 다 사라지느냐. 일제강점기 때, 순조 때 다 지은 걸 전부 다 또 일제강점기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궁궐에 가셔서 경복궁이나 뭐 창덕궁이나
이 창경궁 가셔서 보시면은 다 새로운 건물, 이 신축된 건물들이에요. 오래된 건물들은 몇이 없고 다 새로 지은 그 보고만 1999년대, 90년대부터 잊혀졌는데 많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복구한 거고, 경희궁은 아예 전각 하나 없다가 이제 한 3채 정도 다시 짓고 이렇게 된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일제강점기 때의 그 궁궐이 어떻게 변모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경궁은 대비들이 수강궁에 이어야 했다가 성정에 조금씩 보수하다 보니 궁궐로 탄생하게 됐고, 또 그 궁궐들이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몇 차례를 소실됐다가 지어졌다가 현재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궁궐에 가서 보시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이거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